반갑습니다. 그리고 축계학술대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는 IT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83년에 히스트에서 IT를 담당을 했고, 올림픽도 개발했고, 실명제도 개발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 사업도 손을 했었고요. 직접 코딩서부터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과거에 그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또 상장시키는 또 수석부사장의 역할도 해봤고,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개를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디지털 대변협과 산업 생태계의 미래 변화를 핵심적으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것은 항상 논의되던 우리가 닷컴 버블 이후에 계속 논의되던 주제이죠. 제도약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과연 대변역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대변역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있나, 어떤 상황이 됐길래 우리가 이 대변역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오는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폭발적인 새로운 제도약을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좀 가져야 될까라는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유니콘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들이 계속 높아져서 요즘은 유니콘이라고 해봐야 별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유니콘은 적어도 딱 투자했을 때 2년 이내에서 3년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전부 데카콘 시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짐을 우리가 과연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대로 자금이 좀 잘 되고, 또는 복수결공 같은 것이 잘 되면 과연 이러한 정말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미래학자로서 이 업계에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998834다. 다시 말하면 99년 동안 팔팔하게 영위되던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시 태어나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합쳐서 대폭발의 조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계에 보면요, 두 번의 핵폭발이 있었어요. 생태계가 하나는 여러분 캄브리아기라고 그래서, 이 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화석을 쭉 역사로 가보면 이 기에, 캄브리아 기에 엄청난 최신의 우리가 생물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암수가 있고 번식을 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생태계의 원시 형태가 이때 다 출몰을 해요. 이때.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이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기술 혁신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이 나타나고, 거기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동물문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종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서로가 투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종이 마지막 종으로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듀라기입니다. 듀라기. 공룡이, 엄청난 규모를 가진 이 공룡의 생태계가 지구를 1억 5천만 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만 년이라고 보면 얼마만큼 지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타나니까 생태계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발전이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행성이 두 번 지구에 부딪히면서 지구에 빙하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오늘날 생태계, 경박단소한, 중후장대형 생태계에서 경박단소한 생태계로 대변화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닷컴 버블에 봤을 때 기술적 변화에서 처음에 이렇게 딱 터졌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딱 꺼지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기초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요. 웹 2.0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기업들 중에 성공한 기업들이 점점 대형 기업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똑같은 모든 생태계는 이러한 지배종이 계속 몸짓을 불려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태계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뭐냐면,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엄청나게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단순하게 IT뿐만 아니고 제조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스타트업이 좀 괜찮은 스타트업이 나타나면 재빨리 인수해서 자기와 경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기도 전에 싹이 계속 잘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과연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년 이후의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동과 경랑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혼동과 경랑의 시기. 그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 폭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스태퍼라는 방법을 가지고 미래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은 겁니다. 팬데믹으로 사회는 인간상과 행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Z세대의 등장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다 아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행성의 폭발을 인해서 부딪힘으로 해서 우리의 빙하기가 왔듯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룡들이 힘든 시기를 가져야 생태계가 번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요즘 이 얘기를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온갖 이런 미래학자들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올해 2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 큰 기업들이 존재하면 그 생태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930년에 ANP라는 유통회사가 있었어요. 여기 왼쪽의 사진에 이 ANP라는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 개수가 있었느냐? 1932년인데 15,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가장 크다고 하는 미국에서 크다고 하는 월마트가 5,0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모든 도시의 중앙에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싸게 팔았냐? 옆에서 나도 팔으려고 나타나면 싹을 자르는 거예요. 뭐냐면 나타나면 35% 싸게 팔아요. 죽여놓은 다음에 다시 올리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 기업을 분쇄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 K마트 이런 새로운 기업가 정신들이 막 나오면서 미국 유통체계가 새로운 체계로 오늘날의 근대 체계를 만드는 기틀이 됩니다. 그것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중에 1870년대 이후에 석유기업들이 미국 석유 생산량의 90%를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이 차지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철도, 다양한 분야에 이 기업들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생활이 싸니까 난 좋아하겠지만 결국은 그 경제는 일자리가 새롭게 안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출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또 한 번 절퇴를 내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과연 이게 선인가? 저는 여러분들 오늘 신문 보셨지만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공정거래위에서 우리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인 인액 결제를 통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지배권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미국에서 다시 이제 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러한 애플, 아마존, 알파벳 딱 페이스북을 노리고 때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7월 9일 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또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무 거대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빅뱅을 해야 되는데 빅뱅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다른 건 빼고요. 팬데믹 이전에는 200개 유통회사 중에 이제 정리가 돼서 새롭게 출마했는데 다시 그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200개 중에 25개가 전체 시장 가치의 4배였어요.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4배 많았습니다. 팬데믹이 딱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쏠림 현상이 극대화돼서 완전히 20배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5배가 더 커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분류회사의 10개가 50%의 분류를 담당했는데 팬데믹 끝나니까 80%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도저히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구의 소행성을 부딪혀서라도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큰 네 가지를 맡고 있어요. 하나는 팬데믹 후에 고객의 삶과 행동 방식이 변했고요. 두 번째는 신냉정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으로 이제 중국이 위험해지고 중국이 거의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모든 산업은 석탄과 석유 기반에서 완전히 기초의 재료부터 모든 것을 바꿔내야 되는 법률적 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말하면 물체와 가상이 혼합되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붙는 이러한 발전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의 역할을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고 자고 안락하게 쉬는 곳에서 가정이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방하고 일하고 소통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과연 그러면 조짐이 보일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조짐이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팬데믹 이전에 전 세계 시장, 영상 시장 점유율을 50%를 점유하고 있던 이 스카이프가 1년 만에 8% 시장 점유율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줌은 2020년에 2980%의 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고객의 생각의 변화가 행태의 변화, 다시 말하면 어느 서비스의 주종 이런 걸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페이스북.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고객 수를 늘려왔는데 2020년에 틱톡이 딱 등장하면서 Z세대가 3개월 만에 1억 2천만 명이 틱톡으로 가고 2020년, 2021년 틱톡의 다운로드 수가 20억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고객 수가 줄고 결국은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꾸고 최근 들어서는 감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단한 지진이 없는 한 페이스북은 미래 생존이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이런 고객의 삶의 변화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는 헬스케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시장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나는 병원에 안 가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DIY 헬스케어죠. 자, 이러한 형태로의 대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큰 우리나라의 이슈는 뭐냐면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여러분 아시죠? 바로 전분기에 시장 성장률이 0.4%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4% 성장을 예상했는데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미국 수출과 유럽 수출은 20% 이상 줄었어요. 어디서 늘어났느냐? 다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에서 뭐가 늘어났느냐? 저가의 TV, 저가의 PC만 늘어난 거예요. 중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자,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제조 2025, 그 다음에 차이나 드림을 통해서 한국을 맹렬하게 위협을 하고 있고 독일의 메릭스에서 조사한 바 하면 중국몽이 달성되면 제일 위험한 첫째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다. AI를 보더라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순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순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5위도 있고 17위도 있고 쟤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에서 우리가 높게 받고 있는 거와 못 받고 있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잘 받고 있는 건 IT 인프라, 국가정책, 연구 논문 이거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토양이 되고 있느냐라는 비즈니스 활동성 15위, AI 인재 28위, 규제 혁신은 32위입니다. 이 소리는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혁신,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 혁신적인 나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공유경제 자동차라는 걸 했을 때
그거를 찬성하던 서울시가 찬성하던 갑자기 돌아서면서 결국 우리가 카풀 금지법을 만든다. 카풀 금지법. 그러면서 싹이 잘라졌는데 2002년에 우리나라 IT보다도 60% 수준에 불과했던 말레이시아에서 그랩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오늘날 현대자동차의 주식가치보다 더 높은 회사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이런 부분에 이쪽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세 번째는 순환기능, 순환경제. 순환경제는 작년부터 나온 경제 얘기인데요. 모든 기업은 앞으로 2050년까지는 석탄, 석유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농업, 자동차 이 5개의 규제를 작년 7월 14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했어요. EU 의회를. 그래서 2035년부터는 자동차는 팔지를 못해요. 만들지도 못합니다. EU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동차 회사가 근본적으로 외관, 스타일, 엔진, 연비, 안전에서 살다가 이제 외관,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 해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주는 걸 넘어서서 근본적인 산업의 생태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작년에 구글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닌 두 사람의 스타트업이 만든 누로가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의 사업권을 땄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페덱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미노, 우버, 월마트 다양한 회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배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바로 물류 이동에 관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캘리포니아에서 승인해주고 나머지 4개 주도 다른 4개 주도 법을 바꿔가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새로운 순환경제의 입장에서 자동차와 맞물려서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혁신적인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면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모든 자율자동차는 승객 사람이 타니까 여기 우리 있잖아요. 그 충격 방지하는 게 에어백이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4군데 딱 달려가지고 부딪히려고 하면 펑 터지면서 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결국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꿈을 만들고 네바다주에 엄청난 펀딩을 받아가지고 네바다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변화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이번에 제가 가트너 자료를 보기 시작한 게요. 1990년부터 봤거든요. 오래전서부터 이걸 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트너 역사상 처음으로 뭐가 나왔냐면 파이오니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빅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3가지를 가트너 그룹이 이번에 최초로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메타버스, 슈퍼앱, 어댑티브 AI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런 산업의 요구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메타버스는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서 맥킨지에 의하면 전통 기업들이 57%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59%의 전통 기업들의 고객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올해 투자액을 보면 AI 투자액과 메타버스 투자액이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 글로벌 500대 기업의 CEO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리스케일하고 리인벤트 하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수요와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게 되면 신성장 동력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하고는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증의 예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스타트업 투자액이 우리나라만 해도 40%가 줄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전부 다 줄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작년에. 그런데 유일하게 준 대신 늘어난 데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기후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환경제에 관련된 기술. 왜? 모든 사람은 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헬스케어. 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치료 중심이 아니고 예방 중심으로 가니까. 이 두 개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벤처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새로운 형태는 새롭게 용솟는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기술 중심에서 무엇이 시장을 만든다가 아니고 이건 우리는 실패 사례를 너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 블록체인으로 어떤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이거는 에디슨이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 수요가 있는 곳을 시장을 크게 연 다음에 거기서 혁신을 촉발시키는 게 가장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에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회 문제 해결에 온 벤처가 함께 뛰어들어서 여기서 뭔가 용광로처럼 우리가 해결을 나가야 된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거기에 벤처의 상상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선택과 집중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 규모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동통신에서 성공한 처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라는 건 사회 문제다.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 중에 지금 기후택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기후대응 불량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당 13,000개 도시 중에서 인당 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은 10년대 1위가 서울이에요. 부산이 50입니다. 우리나라 6대 도시가 300위 안에 다 포진해 있어요. 13,000개 중에.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 통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장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협업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라는 말을 쓰고 창조라는 말을 쓰고 혁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창의라는 말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요. 창조라는 것은 뭔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서로 만들어진 걸 서로 연결해서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창의라는 건 아이디어를 내니까 여기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또 기회 놓칩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유경제의 그 월등한 파워를 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듯이 또 놓치고. 그래서 규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건지를 정말 많이 논의해야 돼요. 벤처 육성 못지않게 산업 갈등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거야말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맹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성명에 왜 서명했겠습니까? 자기 표를 감수하고도 서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다 엉뚱하고 보다 황당함을 수용하는 벤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공 사례 있어. 투자하는 데 가보면 전부 그래. 성공 사례 있어? 네 모델 미국에서 성공한 거 있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함과 황당함을 수용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해줄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정부가 1.5차 전략을 가야 됩니다. 1.5차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뛰어나고 싶고 정말 최고가 되고 싶은 자는 1등을 하든지 2등을 해야 돼요. 3등을 하든지 4등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 4등한테는 먹을 파이가 안 옵니다. 그러면 정말 1등을 하고 2등을 하려고 2등 남들이 한 거 실패한 거를 재빠르게 만회해서 1등 하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서 치고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든지를 수용해야 돼요. 이 소리는 뭐냐면 실패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해주고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더 창업하게 될 거냐가 아니고 실패한 사실들을 공유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끌어주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은 낙인 찍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용광로처럼 함께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카이스트가 우리 괴짜 총장님이라는 이광영 총장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저희가 카이스트를 화이스트라고 불러요. 화이스트. 이 Q자가 뭐냐면 바로 퀘스천. 항상 질문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강의 스타일을 다 바꿔가지고 50분 강의 중에 강의를 30분만 하고 20분이 주로 질의응답. 그러면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 엉뚱한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엉뚱함을 모아서 저희가 두 개의 행사를 합니다. 하나는 황당 포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황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못 와요. 황당한 얘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얘기만 하는 곳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연구소, 딱 보시면 알겠죠? 실패 연구소. 실패 사례만 모아가지고 교수들 중에 연구 중에 실패한 거 발표시키고, 실패한 것 중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포스트잇, 3M의 위대한 실패자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잘 붙는 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이로운 이 풀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해서 이 엄청난 시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덮어두지 말고, 오히려 실패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거기에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 많이 논의하는 거 계시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벤처 학회에서 이러한 것들,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규제, 일자리 충돌, 기존 산업과의 갈등,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슬기로울 거냐라는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어울려져서 벤처가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벤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